자, 오늘 M7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 관련해서 소식을 다뤘었죠. 이제 배심원단 판결이 판단이 어떻게 나오나 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좀 예상 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측과 테슬라가 미리 합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2019년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테슬라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망 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주행을 했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잠깐 뭘 떨어뜨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은 가동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 테슬라 차량이 앞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을 한번 치고 이 옆에 서 있던 남녀 커플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망을 하고 남자도 중상을 입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 뭐 유조 측이나 소송을 건 거였는데, 이게 2019년에 발생한 거니까 지금 6년 만에 이렇게 판결이 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측 책임을 일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한 33% 가까이 있다 이러면서 피해자들한테 우리 돈으로 3,378억 원 정도, 약 2억 4,300만 달러를 지급해라 이렇게 배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이 왜 이렇게 판결을 했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줬나라고 봤더니 이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운전자가 물론 숙여서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테슬라 쪽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번 판결이 자동차 안전 후퇴시키고 테슬라의 뭐 기술 개발이나 도입 노력을 좀 위협하는 결과다라는 평을 같이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머스크도 이제 X에서 어떤 사용자가 물어보니까 즉각 항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서 향후 테슬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걸까를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짚어보는 것이 좋겠죠. 맞아요. 포주님께서 미국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이 몇천억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 판결이 주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에는 어쨌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든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 결함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 부분에서 테슬라가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선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소송과 좀 다르게 전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테슬라가 이제 걸렸던 게 대부분 뭐 비공개 합의라든지 뭐 기각 통해서 책임을 좀 피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테슬라가 상당 부분을 책임을 지게 된 거니까,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뭐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집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한테는 부담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CNBC가 분석한 거 보니까 요거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 관련해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한 10건 정도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요거 자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저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기술이라든지 테슬라의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신뢰가 하락했다라는 점. 예. 왜냐하면 이번 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로보택시 상용화를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 이 정책 검토라든지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나, 뭐 기술 검증에 더 높은 그러한 자격을 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테슬라 향후 예, 테슬라 회사 측면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요 쟁점 사항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두 번째 페이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페이스X 소식과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다르다고 볼 수 있나? 어쨌든 예, 머스크의 이제 저희 심기가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슈퍼팩이라고 해서 특별정치활동위원회 여기가 상반기의 모금액을 우리 돈으로 2,460억 원 정도 모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공화당이 선거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발빠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슈퍼팩은 뭐 개인이나 기업한테 무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자금 조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좀 슈퍼팩 마가에서 1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다. 예, 그래서 보유 현금도 뭐 2,7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왜 이름이 등장을 하느냐? 머스크가 6월에요. 그때 한참 테슬라 머스크랑 트럼프랑 설전을 막 벌일 때였거든요. 이때 6월 27일에 머스크가 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이가 틀어진 시기에도 이렇게 기부금 기부하는 행보는 이어졌다라는 점. 예, 이 시점이 언제냐면 머스크가 이러고 나서 며칠 뒤에 신당 창당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넘어왔고요. 우리 포주님께서 테슬라 로보택시는 너무 시기상조인데 머스크가 급한 듯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스페이스X 그 벤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급등을 했던 스피어를 매수하셨대요. 우리 포츠님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군요. 상한가 같잖아요. 막 엄청 시장 떨어질 때. 예, 수익 많이 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스페이스X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첫 성공 사례는 아닌데 또 띄었어요. 이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에 우주 비행사 4명이 이제 탑승한 드래곤 캡슐. 요게 이제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되고 15시간 만에 요 국제 우주 정거장 여기 도킹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2020년 5월에 첫 유인 도킹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사례까지 이 일에 성공한 사례까지 총 11번 ISS 도킹에 성공을 했다. 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17, 아이폰 18 출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나요? 일단 저는 이번 해까지 제가 폰 2개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취재용으로 갤럭시 쓰고 하나는 저희 가족들과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이랑만 통화하는 아이폰 이렇게 씁니다. 왜 굳이 하나 더 쓰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기가 힘들어요. 우리 불파스님께서도 이 애플의 그 편의성, 유저 편의성, 생태계 때문에 애플은 한 번 쓰면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제가 한 5, 6년째 그 아이폰 XS 모델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쯤에 폴더블 폰 나오면 살 것 같거든요. 어쨌든요. 아이폰 얘긴데요. 제프리스에서 보고서 하나 냈어요. 애플 가격 이번에 아이폰 가격 올릴 수 있다고요. 스마트폰 관세, 예, 그러니까 생산기지 이전 스마트폰 관세 당연히 이런 영향 때문인데 뭐 이걸 뭐 크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 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은 안 올리고요. 고급 모델 이번에 그 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아이폰 에어랑 프로 시리즈 이런 상위 모델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사실 2019년부터 아이폰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동결해야 해서 요 기본 모델은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고급 모델에만 일부 가격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뭐 주요 IT 외신에서 이렇게 제프리스 보고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17에만 그치지 않고 당연히 18이 더하면 더 하지 않을까요? 네. 가격 인상, 요 17뿐만 아니라 18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가격 인상 결정하는 건 물론 소비자들의 이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뭐 가장 인기 없는 아이폰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그 현지에서는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예, 스피어 수익률 좋으시다고. 대한조선도 매수하셨고 하나오션도 갖고 계시고요. 와, 최근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움직인 상방으로 움직인 종목들만 갖고 계시네요. 보추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요. 부러워요. 자, 마지막으로 메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데요. 메타가 그 SEC에 뭐 이렇게 분기 보고서 이제 내놨는데 요거 내용을 보니까 한 20억 4천만 달러,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2조 8천억 원 규모 되는 데이터 센터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이 요 보고서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자산으로 분류한 게 어떤 거냐면요. 뭐 데이터 센터 자산인데 뭐 부지와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자산, 이걸 매각 예정 자산으로 재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1년 안에 제3자한테 이전이 돼서 공동개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이런 이 파트너랑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좀 내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AI 이 데이터 센터를 조직하는데 워낙 구축하는데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저커버그가 그때 AI 슈퍼클러스터 하나가 맨해튼 면적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대규모 그만큼 투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스케일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인프라 구축할 때 뭐 GPU, 네트워크, 냉각 설비 정말 수천억 달러 뭐 이런 규모의 자본 지출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부담이 크면 너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향후에 AI 수요가 물론 당장 뭐 몇 년은 지속이 되겠지만 급격히 변하는 어떤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 리스크를 분담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개발로 유연성과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 예, 외부 자금을 끌어서 이제 지분을 나눠서 개발을 하면 메타는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뭐 자선 유동화라든지 인프라 공동 소유 이런 전략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최고 재무 책임자 수전리 이 사람이 일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공동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SEC 보고서 따라서 좀 확인된 내용이 결국 이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가능성을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협업 가능성을 좀 공식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7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